보통 이제 이 거래가 안 될 때에는 파는 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팔고 사는 게 중요한지 살고 파는 게 중요한지 그게 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유동성이 생기게 되면은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놓고 팔거든요. 이제 연말이고 사실상 뭐 이제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거의 뭐 크리스마스 뭐 그때쯤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올 한 해 23년 부동산 시장을 좀 총평하면 어땠을까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2022년도 12월 달이 워낙 하락이 심했던 시기로 끝나서 네. 2023년도 초기도 아마 대부분 다 모든 전문가들이 하락을 전망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정말 뭐 2022년도 못지않게 네. 하락을 했었는데 3월 때부터 묘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니 거래량이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월 달까지 거래가 안 되던 것들이 뭐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반등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2, 4분기, 3, 4분기까지는 많이 반등한 쪽, 그다음에 좀 조금 반등한 거, 아예 움직이지 않는 지역들, 심지어 계속 조정되는 지역들도 있어서 섞여 있다가 3, 4분기 때는 전국이 다 평균으로 수도권도 포함해서 상승하는 걸로 지수가 찍히더니 또 네. 11월 딱 지나자마자 네. 또 조정 국면. 네. 그러니까 뭐 예측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총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지역마다 상품마다 다 달랐어요. 심지어는 같은 지역 내에 평형 때보다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새 아파트랑 구축이랑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총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불확실성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다 같이 올라가고 뭐 다 같이 내려가고 막 이런 좀 동조화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다 차별화가 네.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시장이 되게 좀 혼돈스러웠다.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루에 5개 이상씩은 하는데 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렸는데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단지가 가장 큰 단지잖아요. 전세가 어디는 역전세가 나고 어디는 신고가예요. 네. 그럼 두 개 가지가 동시 같은 시기에 거래가 됐는데 이걸 상승했다고 해야 될지 역전세가 났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자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랬더니 네. 진짜 알아서 썼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네. 상승했다고 쓰고 어떤 분은 또 하락했다고 쓰고 예, 그런 기자들도 정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댓글이나 그런 것도 봐도 다들 뭐 누구는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네. 우리 집 내려간다고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진짜 네. 지금 시장이 막 다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어쨌든 11월부터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던 게 또 꺾여가지고 다시 네. 이렇게 하락세로 막 전환되고 막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 일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두 달 사이에? 일단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연초에 1.3 대책 나온 다음에 대출에 대한 좀 완화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50년 만기 장기 주담대 대출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9억 원까지 받는 것들은 이제 다 소진이 됐고 이제 6억 원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그 금액대가 많이 거래가 됐었구나. 올해 아마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들은 그들이었었고 네. 그들에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위로 갔던 사람들이 그거 팔고 위로 갈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서 2, 4분기, 3, 4분기에 거래가 반등하거나 많이 좀 상승했던 것들은 그 정책 자금을 네. 소진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0년 만기를 또 중단시켰기 때문에 매월 상한에 대한 부담금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일 텐데 거래가 줄고 거래량이 줄고 또 살짝 조정 구매이 나오니까 바로 또 내년에 뭐 청년 네. 뭐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몇 분 해봤는데 저는 리서처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해보거든요. 네. 하락 상승 전망보다는 그러니까 좀 내년 초에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좀 정책자금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 2월 달에는 아마 지금처럼 또 이렇게 거래량이 준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들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출 해주던 거를 이제 막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내년엔 네. 또 새로 또 대출을 또 상품을 또 출시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또 다시 또 약간 뭐 거래량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대출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강남 3구나 뭐 용산 아직 규제 지역인 곳들 네. 이런 곳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대기 수요가 좀 많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LTV로 따지게 되면 한 10%에서 20%밖에 안 받거든요. 그 정도 받아서 도움 받아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안에 이미 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정책적으로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신통기획 뭐 이런 걸로 좀 지원을 해줄 것처럼 보이다가 지원해 주면 결국 없고 뭐 공공 기여를 많이 하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되면 들어갈까 그런 좀 조절되는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도 언제 갈아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글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따라 살 텐데 아직까지는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쪽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좀 조사는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뭐 좀 정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또 상승하다가 또 다시 또 뭐 보합해서 약간 하락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이 어쨌든 한번 조정을 받고 좀 그러니까 저점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추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는 뻔한 얘기 한다고 말씀하실 텐데 실제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서도 이게 가격선이 실선으로 하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 시거래 네. 광고 점 찍은 거 보시면은 이게 박스권이 있어요. 박스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게 좋긴 하겠는데 네. 2021년도에 너무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아서 폭등한 게 아니라 그냥 매건이 비싸게 거래됐을 뿐입니다. 근데 박스권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스권을 벗어난 상승 거래가 몇 건이 거래가 되는 바람에 폭등했다라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도 결국은 박스권에서 하향으로 거래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박스권에서 위에 거래된 거랑 박스권에서 밑에 거래된 거 갖고 갭이 크니까 네. 폭등장하고 하락장 요것만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 박스장에서는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지역들이 많았었거든요. 우하향하는 지역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네.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했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그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들은 박스권에서는 출렁출렁하고 있긴 하지만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거래량이 적었을 때 몇 건의 튀는 거래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이 박스권이 있다는 것들을 잊으셨을 텐데 저는 계속 그냥 요거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강남 3구, 용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라든지 경기도의 중상위 지역들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 안에서 뭐 상승 거래가 되든 하락 거래가 되든 그냥 쭉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톡톡 튀는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네. 뭐 엄청난 급등이나 뭐 엄청난 급락이라고 보기도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눈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뭐 착시 현상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면 가장 극단적인 걸 비교하면 엄청 또 변화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34평 국민 평형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2021년도 9월 달에 거래된 아크로 리버 파크예요. 네. 33평이 46억 7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네. 그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진 않았어요. 9평 중에서는. 네. 근데 그게 딱 한 건 거래거든요. 그 밑에가 40억, 30억 후반대가 대부분이었었고. 네. 그러면 지금도 아크로 리버 파크는 30억 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40억 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그 박스 거래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레미안 원벨리가 역전을 한 셈인데 네. 그 레미안 원벨리가 더 비싼 게 사실이고. 근데 아크로 리버 파크가 46억 7천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레미안 원벨리가 그걸 꺾기 전에는 아래 단계로 평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레미안 원벨리가 더 비싼 아파트거든요. 제가 가치 네.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최고가는 극단치잖아요. 지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최하가도 극단치잖아요. 지우셔야 되고 그냥 이 박스권에 있는 금액 길이만 비교하시면은 좀 시장이 조금 더 좀 단순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박스권만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지금 어떤 그 박스권이 좀 이렇게 하향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뭐 요인 같은 것들은 뭐 많이 보이진 않는 걸까요? 정지예요, 정지. 정지.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 숫자로 말씀드려야지 정확히 또 이해를 하실 테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평균 7천 건에서 9천 건 정도 거래돼야지 매월 네. 한 보통인데 2022년도에 1,000건이 거래됐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9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네. 그럼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있던 메인 수요층들은 거래를 안 했고 극단치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 꼭 네. 사야 되는 사람들만 싸게 거래되거나 비싸게 사는 사람들만 거래가 된 것들이거든요. 이건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거래량이 살아날 때 1, 2월 달까지는 1,000건 거래되다가 3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는 한 3,000건, 4,000건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10월 달, 11월 달 다시 또 1,000건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라서 지금 저가 거래되는 거 가지고 하락했다, 상승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올 초나 작년 말보다 좀 거래량이 많았던
8월 정도 전후의 거래로 보게 되면은 좀 상승한 상태에서 정지거든요. 예. 네. 지금 저도 지금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 추적은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결국에 이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전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를 이제 내년에 24년도에 뭐 3번 정도 낮추겠다. 뭐 이런 뭐 점도표도 발표하고 뭐 한국은 지금 뭐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태고 네. 한마디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변화를 할 어떤 움직임들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뭐 내년도에는 어쨌든 금리가 좀 지금보다는 확실히 변할 것 같은데 이 금리의 영향은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월 상한에 대한 금액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거의 2배씩 올랐기 때문에 한 100만 원 하던 분들이 150만 원이나 200만 원 내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150이나 200을 내시던 분들이 다시 150이나 100만 원 내려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것들을 소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산 쪽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들은 이번 기회에 좀 움직이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이 거래가 안 될 때에는 파는 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팔고 사는 게 중요한지 살고 파는 게 중요한지 그게 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유동성이 생기게 되면은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놓고 팔거든요.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사고 팔구를 조금 원활하게 해줄 게 금리 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어떤 좀 얼어붙은 장세가 그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뭐 어찌됐든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할 것이다. 그렇죠. 뭐 둔촌주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거기 지금 청약된 이제 아파트의 뭐 실거주 의무를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없애주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국회 통과는 뭐 안 되고 있고. 근데 뭐 네. 지금 당장 입주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람들이 지금 되게 이게 앞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논란을 뭐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거주 의무 폐지 안 되고 있는 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셈법이 복잡해서 이게 만약에 지방이었다 아니면 독립된 그냥 하나의 도시만의 문제라고 하면은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세 매물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이 광역화되다 보니까 서울은 경계가 이제 없어요.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시장 내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은 그냥 경계선을 지어버린 다음에 그 안에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은 전세 물량이 지금도 적고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이 안 나올 테니까. 네. 그냥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이제 중저가 지역들을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지만 아마 인기가 있는 지역들 지금 아마 이제 강남구 개포동의 DH 퍼스트 아이파크라고 하는 단지가 입주장을 시작했는데 6,700세대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전세로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것만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은 그 입주장 때문에 전세가 약세일 텐데 없어요. 그러면 서울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네.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세에 대한 부담이 되고 그 전세를 커버하지 못한 사람들은 월세로 돌릴 건데 지금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는 월세가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따져보셔서 모르시겠지만 통계로 계산해 보시면 놀라실 텐데 전세는 지금 올라갔다 역전세 나고 그러는데 월세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특히 2021년도 고점을 찍고요. 2022년도 전세 월세 다 빠졌잖아요. 아니, 전세 매매. 월세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월세는 더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장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임차장이 어렵다면은 이 월세나 이 전세를 받을 거면은 매매로 돌아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매매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역에 따라 다를 텐데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 중에서 인천이랑 경기도랑 유사한 지역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의 좀 상급 지역 전세나 매매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 물량이 공급이 안 되는 효과도 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실거주를 저는 하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제일 좀 악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영향. 사실 그 전세 물량을 뭐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네. 텐데 어쨌든 뭐 이게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뭐 그 대출 받아서 뭐 아니면 전세 끼고 뭐 갭 투자하려고 했던 거 막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전세 물량의 또 감소로 또 일어나는 뭐 부작용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풀린다 아니다 뭐 아직도 뭐 좀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데 그건 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되고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견은 똑같습니다. 근데 둘 다 이것들을 풀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풀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몇 분들을 자문을 해요. 네.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양당 쪽 다 자문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양쪽 다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안 푸냐 연초에 하기로 해놓고 한번 물어봤더니 저한테 뉴스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것들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수천 네. 개가. 어떤 분이
그렇게 단 거예요. 이거 실거주 의무 풀어주면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댓글 달았는데 거기에 맞아라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풀어줬다가 분명히 무주택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논리인 거예요. 아니 집은 내 집 마련이고 실거주하려고 사는 것이지 전세를 주려고 왜 집을 사느냐라고 네. 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울수 하나에 수천 개 댓글이 달린다.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폐지했다가 4월 총선이 있는데 역풍을 맞을 것 같다는 위협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불씨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선까지는 안 건들 것 같고 푼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면 좀 풀릴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없어서 네. 지금도 하나씩 좀 풀어가는 게 있거든요. 몰래. 네.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과 동일시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좀 빼려고 정책 바꾸려고 묘한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뉴스도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치는 것들 간주하는 것들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고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실거주 의무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뇌피셜이긴 하지만 지금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네. 시기다 보니까 뭔가 네. 좀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세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신축이나 뭐 어떤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잘 돼야지 이게 추후에도 이제 공급이 되는 걸 텐데 네. 요즘에 지금 분양 시장은 어떤가요? 뭐 한때 막 청약 경쟁률 엄청 높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지금 뭐 일단은 12월 달 이번 달이 물량이 좀 많이 몰리긴 했고요. 올해 좀 분양을 꼭 해야 되는 물량들은 올해 분양을 할 것 같고 서울은 괜찮았어요. 초반에 안 좋았다가 중반 이후로 아마 둔촌주공 다 계약 완판되면서 분위기가 역전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은 웬만한 입지들은 다 분양이 다 완판됐고요.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있는 지역들도 다 완판이 된 것 같고요. 경기도는 반반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경기도도 입지가 괜찮거나 좀 인기 있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기도 했었고요. 파주 같은 경우 그랬었고요. 근데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네. 많고 분양을 했다가 슬쩍 지우는 경우도 있고 분양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한 물량은 많지는 않았고 지방은 좀 잘 된 지역이 좀 적고 청주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청주만 네. 잘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안 된 것 같고 경기도는 한 3분의 2 정도는 잘 됐는데 대부분 또 저렴한 공공택지들이 잘 됐었고요. 3분의 1은 미분양 났다가 지웠어요.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아파트처럼 보이는 아파트들은 다 잘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안 됐는데 형식상 아파트. 예. 예, 그런 건 잘 됐기 때문에 좀 지역마다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청계 리버브 자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었거든요. 네. 84가 아니라 그 7378인데 한 12억대 후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옵션 붙이면 13억이 넘어가는데 연초 아니면 연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84 정도인데 비강남권이면 비싸다고 했거든요. 근데 7자 붙었는데도 완판이 됐어요. 네. 수십 대 1로. 예,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서울은 이제 분양가가 올라왔고 그 정도 분양가라고 하면은 수용이 되는구나. 지금 분양가 인상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이 걱정인 게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토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무엇보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보다 분명히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지방은 분양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지금도 미분양이 많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지방은 그 미분양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같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를 수용할 것이냐 아닐 것인가에 따라서 미분양과 분양이 좀 나뉠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문제들도 좀 있고 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이 뭐 이제 뭐 4월 이후에나 좀 네. 바뀌겠지만 그때 되면 어쨌든 뭐 여야 할 거 없이 뭐 지방 미분양을 뭐 살리는 정책을 뭐 쓰지 않을까 네. 나도 뭐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제 지방의 미분양 뭐 분양권 같은 거 사고 막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될까? 보통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되나요? 일단 지방에서도 새 아파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전 지금도 그 미분양 물건 중에 조건들 좋은 거 있거든요. 뭐 계약금 50%에 30개월 이에 뭐 잔금 치고 중도금 부이자에 옵션 다 공짜고 네. 이런 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올 초에 대구 수성구가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았어요. 네. 그때 저도 추천 많이 했었고 실적으로 좀 많이 미분양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그분들은 복 잡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수성구도 더 싸게 못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이 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좀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좋은 조건의 새 아파트 미분양이 나온다,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처로서도 입지가 괜찮은 데들은 장기는 모르겠습니다. 단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P로 팔거든요. 네. 그럼 마이너스 P로 사가지고 정상가로 팔아도 그냥
그 단타 치기는 괜찮은 것들이어서 네. 그래서 저렇게 좀 입지가 좋은 것들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방 갭 투자는 또 지역마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쪽 분위기 보시면서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는 좀 분양이 되게 힘든 지역들이 많았는데 24년에는 뭐 정책적이든 뭐 금리든 유동성이든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예. 한번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분양했던 게 무조건 싸요. 예전에 비쌌는데 네.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게 비싸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싸 보이는데 할인 분양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예, 높았던 가격이 이제 싸 보이는 효과도 나니까. 그래서 2년 만에 분양이 완판되는 단지도 있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2년 만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국토부 장관도 이제 뭐 교체가 뭐 되고 이제 후보자 뭐 선정도 됐지만 네. 뭐 전반적으로 좀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내년에 총선도 있고 뭐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 내년도에 뭐 정책이 뭐 지금보다 규제를 뭐 강화한다 뭐 이런 쪽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은 내년에 어떤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부진한 이 거래량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 물꼬가 터지려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4월 전까지는 다주택자를 위한 뭐 취득세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임대 사업을 좀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미분양을 샀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시장 같고요. 실거주 위주로만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싸더라도 실거주 꼭 해야 되는 입지들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박스권 내에서 거래가 될 것 같고 이후에 분양하는 이제 분양가들이 높아져서 실제 기존 구축들이 싸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구축들도 거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실거주자들이 판단하는 아마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마 그렇게 좀 그쪽에서만 좀 인기가 있거나 실거주로서 좀 수요가 있는 지역들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